안녕하세요. 2026년 1월 4일 일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경찰청에서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보도 자료입니다. 네, 발표된 지 얼마 안 된 자료죠? 맞아요. 헤드라인부터가 딱 눈길을 끄는데 이태원 참사 피해자, 2차 가해 피의자 첫 구속. 사실 이런 뉴스가 그냥 한 명의 악플러가 잡혔다 이렇게 단신으로 넘어가기 쉽잖아요. 그렇죠. 흔히 있는 일처럼요. 근데 이 자료를 자세히 뜯어보면요. 이게 단순히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온라인 익명성 뒤에 숨어서 이 타인의 슬픔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어떤 신종 범죄, 그리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무장한 경찰 전담팀의 뭐랄까 첫 번째 격돌, 이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록입니다. 맞습니다. 첫 구속이라는 이 단어 하나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이건 경찰이 신설한 2차 가해 범죄 수사과라는 곳이 출범한 이후에 거둔 가장 눈에 띄는 성과고요. 동시에 우리 사법 시스템이 온라인 혐오 표현을 더 이상 표현의 자유라는 애매한 영역에 두지 않겠다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네, 이건 금전적 이득을 누린 명백한 범죄다. 이렇게 규정하기 시작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탄이거든요. 그렇군요. 오늘 저희는 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 피해자의 범죄 수법이 얼마나 교묘했는지, 또 경찰은 어떤 기술로 추적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앞으로 비슷한 범죄 수사에 어떤 전환점이 될지 하나하나 파헤쳐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1월 2일에 구속된 피의자 A씨, 이 사람이 올린 게시물이 무려 700개에 달한다고요? 네, 700개입니다. 700개요. 이게 그냥 숫자만 많은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던데요? 맞습니다. 질적으로 아주 악의적입니다. 자료에 보면 참사 자체가 조작되고 연출된 쇼다. 이런 식의 허위 주장을 계속 퍼뜨렸어요. 조작된 쇼다. 네, 심지어 희생자분들의 시신을 리얼돌에 비유하거나 참사 원인이 마약 테러라는 등 전혀 근거 없는 음모론을 담은 영상이랑 글을 직접 만들어서 퍼뜨린 거죠. 듣기만 해도 정말 끔찍한데요. 이건 그냥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거잖아요. 참사의 본질 자체를 왜곡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을 그냥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니까요. 정확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저희가 2차 가해라는 말을 사회적으로는 많이 쓰는데 이게 법적으로는 정확히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건가요? 이번 사건은 명예훼손인가요? 아니면 모욕죄인가요? 2차 가해라는 말 자체가 하나의 죄명은 아니고요. 여러 법적 혐의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개념이군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유가족을 딱 지목해서 모욕적인 말을 했다. 이러면 모욕죄가 될 수 있고요. 이번 사건처럼 허위 사실을 퍼뜨려서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렸다. 이러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후자에 가깝겠네요, 이번은. 네. 경찰이 밝힌 혐의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수사가 작년 9월에 유가족분들이 직접 119건의 게시물에 대해 고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유가족분들이 직접 나서신 거군요. 맞습니다. 더는 침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거죠. 근데 700개라는 숫자를 다시 생각해보면요. 이건 한두 번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거의 직업적인 수준의 활동 같은데? 그렇죠. 집요하죠. 단순히 미어서 아니면 그냥 관심을 끌고 싶어서라고 하기엔 너무 이상하단 말이죠. 혹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뭔가 다른 동기가 드러난 게 있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추가 혐의가 포착됐는데 그게 바로 금전적 이득을 노렸다는 정황입니다. 금전적 이득이요? 네, A씨는요, 아주 자극적으로 조작한 영상들을 해외 영상 거래 플랫폼이나 아니면 국내 대형 커뮤니티에 올렸어요. 그러면서 게시물 밑에다가 버젓이 자기 후원 계좌를 링크해둔 겁니다. 와, 사람들의 분노나 관심을 유발해서 그걸 곧장 자기 수익으로 연결하려고 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협우와 분노 그 자체를 상품으로 만들어서 팔려고 한 거군요. 이건 슬픔과 비극을 이용한 일종의 혐오 비즈니스 모델이네요. 맞습니다. 혐오 비즈니스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이건 정말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러게요. 그래서 법원도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첫 번째 이유로 꼽은 겁니다. 이건 그냥 악플이 아니다. 사회적 재난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아주 악질적인 시도다. 이렇게 본 거죠. 사안이 중대하다. 네. 여기에 더해서 A씨가 계속 활동하면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또 이런 행위를 반복할 재범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판단해서 구속을 결정한 겁니다. 그렇군요.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이 세 가지가 다 충족되었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사 과정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피의자는 해외 플랫폼까지 이용하면서 익명 뒤에 숨어 있었는데 경찰은 대체 어떻게 이 수많은 디지털 흔적 속에서 A씨 한 명을 딱 집어낼 수 있었을까요? 자료에는 그냥 다양한 분석 기법을 동원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요. 그 다양한 분석 기법이라는 표현이 사실 많은 걸 담고 있습니다. 이런 수사는 단순히 IP 주소 추적 이걸로 끝나지 않거든요. IP 추적만으로는 안 되는군요. 네, 아마 여러 기법이 종합적으로 쓰였을 겁니다. 우선 여러 커뮤니티에 남긴 글들의 문체나 자주 쓰는 단어, 심지어 오타 패턴 같은 걸 분석하는 거, 이걸 언어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데 이게 동원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언어 프로파일링이요? 네, 또 활동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분석해서 생활 패턴을 유추하는 행동 패턴 분석도 같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와, 마치 여러 개의 퍼즐 조각을 맞춰서 한 사람의 어떤 디지털 추상화를 그리는 과정 같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이번엔 해외 영상 플랫폼을 이용한 게 수사의 가장 큰 어려움이었을 텐데요. 맞아요. 그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럴 때는 국제형사사법공조, 즉 다른 나라의 사법기관에 협조를 요청해서 서버 기록이나 가입자 정보를 받아와야 하거든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요. 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절차도 아주 복잡하죠. 바로 이번에 신설된 2차 가해 범죄 수사과가 이런 복잡한 수사를 전담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전담팀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일반 수사팀이었다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사건 해결의 키는 2차 가해범죄 수사과라는 이 전문가 집단의 존재 덕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조직이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시죠. 이 부서는 작년 7월에 출범했습니다. 주요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유가족분들의 신고에 직접 대응하고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 우선 피해자 보호. 네. 둘째는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관련 법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정책 기능. 그리고 셋째가 바로 이번 사건처럼 악성 게시물을 직접 수사하고 범인을 잡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범인 잡는 걸 넘어서 정책 기능까지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총 154건의 2차 가해 사건을 접수해서 그중 20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성과를 냈고요. 네. 이번 구속은 그들의 수사 역량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첫 사례인 셈이죠. 그런데 이 팀의 활동이 비단 이태원 참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라고요. 보도자료에 보니까 12, 29 여객기 참사에 대한 내용도 언급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 전담팀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다른 사회적 참사에도 이 대응 모델을 확장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참사에도요? 네, 예를 들어서 12, 29 여객기 참사 1주기를 앞두고는 미리 유가족과 만나서 온라인 모니터링 계획을 설명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등 선제적인 보호 조치를 취했습니다. 미리 움직였다는 거네요. 그렇죠. 동시에 온라인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피다가 범죄 혐의가 짙은 게시물 8건을 발견하고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고요. 와, 그건 정말 의미 있는 변화네요. 늘 비극이 터지고 2차 가해가 막 퍼진 뒤에야 부랴부랴 대책을 세우는 패턴이 반복됐었는데 이제는 참사의 주기를 예측해서 사전에 방어막을 치는 단계로 진화하고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으로요. 사전 예방. 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움직이는 것, 그게 바로 전문 수사팀이 존재하는 이유죠. 그리고 이런 선제적인 조치는 유가족분들에게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 국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지지 효과를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경찰이 이 보도자료 한 장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체에 던지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 답은 자료에 인용된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의 발언에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2차 가해 행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 피해자의 생존권과 명예를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다. 중대한 범죄다. 네, 분명히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모든 혐오 발언에 대한 일종의 경고장인 셈이죠. 확실한 경고네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피해자를 조롱하는 행위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보도자료 말미에 굳이 이 사건의 수법을 공개하는 이유를 밝힌 부분도 좀 눈에 띄더라고요. 보통 수사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공개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보도자료의 전략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유사범죄 재발의 방지를 위해 이 정보를 공개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 재발 방지? 네, 이건 단순히 A씨 한 명을 처벌하는 걸 넘어서는 거죠. 혹시라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벌거나 관심을 끌려는 그런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당신들의 수법은 이미 분석됐고 익명 뒤에 숨어도 반드시 잡힌다라는 메시지를 아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일종의 예방적 공개 수배 같은 효과를 노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경찰청 보도자료 한 장으로 시작했지만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온라인상의 악의적인 허위 정보가 어떻게 혐오 비즈니스라는 수익 모델과 결합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맞서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얼마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정말 한 명의 범죄자 검거가 아니라 거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목격한 기분입니다. 맞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기술의 발전이 낳은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법과 제도가 어떻게 따라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과의 협력 체계를 더 강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술 기업들과 수사기관 사이의 공조가 혐오 범죄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 이것도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네, 지켜봐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를 접하신 당신에게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를 자극하는 수많은 정보와 마주했을 때 우리는 사실 확인이라는 최소한의 의무를 과연 얼마나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심코 누르는 좋아요나 공유 버튼이 과연 누구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는 걸까요?